이 새끼가 또. 동네 할머니가 창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3시,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김성호는 이미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의 벤술 냄새가 10m 떨어진 곳까지 풍겨왔다. 야, 김성호, 또 술 처먹고 나왔냐? 동네 아저씨가 소리쳤지만 성호는 대답 대신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이미 술에 절어 있었다.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손에 든 소주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피했다. 저 인간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워. 아이들이 보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성호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걸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가 자꾸만 아파왔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중학생 아들 민수와 마주쳤다. 민수는 학교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 아빠.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 쏠렸다. 아버지의 비틀거리는 모습, 손에 든 술병, 그리고 온몸에 벤술 냄새.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민수야, 저 사람이 내 아빠야?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입술만 깨물었다. 성호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반응할 여유조차 없었다. 술이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버린 상태였다. 민수야, 아빠가 왔다. 성호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아빠, 제발. 집에 들어가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뭐, 집에 들어가라고? 성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내가 왜 들어가야 해? 이게 내 집이야, 내 집.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다. 민수의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민수는 혼자 남겨졌다. 아빠, 제발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하지만 성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봐. 뭘 본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집에서 아내 정미가 뛰어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채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여보, 제발. 들어와요. 정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동네 할머니가 혀를 찼다. 저 집은 언제까지 저럴 거야.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성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들어가라고 해. 여보, 민수 친구들이 보잖아요. 제발. 정미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성호는 거칠게 밀어냈다. 그 바람에 정미가 비틀거렸다.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왜 이래요? 왜 맨날 이래요? 민수의 절규에도 성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쿵! 현관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민수와 정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했다. 민수야, 집에 들어가자. 정미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또 다른 소주병을 따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무의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빠, 그만 마셔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그만 마시라고? 성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왜 그만 마셔야 해?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빠, 저희 때문에라도. 너희 때문에? 하? 성우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줄 아냐? 너희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 말을 하며 성우는 소주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여보, 정미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유리 조각이 위험해요. 하지만 성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주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 정미와 민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일은 거의 매일 반복되어 왔다. 엄마,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우의 고함 소리는 더 커졌다. 벽 너머 이웃들이 불평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저 집은 정말 답이 없네. 아이들이 불쌍해. 저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민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한 자신이 너무 무서웠다. 새벽 2시 집안이 조용해졌다. 성우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빈 소주병들이 그의 주변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정미는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기의 성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술이 그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정미는 잠든 남편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성우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다. 어젯밤 일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성우가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정미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미안해. 성우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가벼웠다. 매일 반복되는 사과였다.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뿐이었다. 민수는 학교에 가기 전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성우는 뭔가 답답함을 느꼈다. 민수야. 네.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빠가 어젯밤에 혹시 괜찮아요. 민수가 짧게 대답하고는 학교 가방을 메고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더 작아 보였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을 달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술.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또다시 술집으로 향했다. 어젯밤의 일은 이미 잊혀진 듯했다. 성우야, 또 왔냐? 술집 사장이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소주 한 병. 성우는 간단하게 주문했다. 성우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가족들 생각 좀 해. 가족? 하? 성우가 비웃었다.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이거야. 모르겠어? 술집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대화도 이미 수십 번 반복되었다. 성우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 학교에서 온 전화였다. 학부모님, 민수가 오늘 싸움을 했습니다. 학교로 나와주세요. 성우는 술이 깨는 듯 했다. 싸움? 민수가? 네, 친구들이 민수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깨달은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성우는 다시 소주를 따랐다. 한 잔만 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빠,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오늘 학교에서 피곤해. 성우가 민수의 말을 자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또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 말들이 떠올랐다. 민수 아빠는 술쟁이래. 우리 아빠는 민수 아빠랑 다르다고 하셨어. 그 말들이 민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민수야. 정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도 성우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웃들의 불평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저 집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 누가 좀 어떻게 해봐.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그저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었다. 며칠 후 성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다녔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모두가 날 피하지? 그의 말들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술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흐려놓았다. 정미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이제는 대화조차 불가능했다. 성우는 술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다. 정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성우가 갑자기 쓰러졌다. 화장실에서 토열을 하며 의식을 잃은 것이다. 여보. 정미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119요? 응급환자가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성우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정미와 민수는 병실 밖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을 휘감았다. 걱정과 안도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것도 살기를 바라는 것도 모두 복잡했다. 병실 안에서 성우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의사가 다시 나와서 말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미와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드디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 모자의 모습은 처량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눈물보다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과연 성우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깨어난다면 가족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 4시 응급실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드는 시간이었다. 성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복수도 차고 있고 정맥류 출혈 위험도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민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어야 몇 주, 짧으면. 의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슬픔보다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것이 그를 감쌌다. 입원비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환자실이라 하루에 2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20만 원. 성우가 술값으로 쓰던 돈과 비슷한 액수였다. 정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성우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호흡기의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의 얼굴은 황달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아빠.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정민은 남편의 손을 잡아봤다.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한때는 따뜻했던 그 손이. 보호자분이시죠? 간호사가 들어왔다. 네.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해서 24시간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분 중에 누가 계속 있으실 건가요? 정미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제가 있겠습니다. 정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의무감만 있을 뿐 애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야, 넌 집에 가서 쉬어. 학교도 가야 하고.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 있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다.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워 보였다. 혼자 남겨진 정민은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20년 전 결혼할 때의 성우가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술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 여보. 정미가 작게 불러봤다. 정신 차려요. 제발. 하지만 성우는 깨어나지 않았다. 첫째 날 밤 정미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다. 불편한 자세 때문에 자주 깨어났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은 점점 불안정해져 갔다. 둘째 날 민수가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왔다. 아빠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 계속 의식이 없어. 민수는 아버지를 내려다봤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엄마, 혹시 아빠가 깨어나면 또 술을 마실까요? 정민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르겠어. 아마 그럴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 말에 정민은 가슴이 찡했다. 중학생인 아들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셋째 날 성우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의사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족분들 중에 더 오실 분은 없나요? 간호사가 물었다. 없어요. 정미가 짧게 대답했다. 성우의 형제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다. 성우의 술 문제 때문이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둘씩 떠나갔다. 결국 성우 곁에는 아내와 아들뿐이었다. 그마저도 의무감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에 정미가 벌떡 일어났다. 성우의 눈이 희미하게 떠져 있었다. 여보, 정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미. 성우가 입을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네, 접니다. 정미예요. 아. 성우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하세요? 정미가 귀를 가까이 댔다. 미안해. 가까스로 들린 그 말에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미가 속삭였다.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학교에서 놀림받고 친구들한테 부끄러워하고. 그걸 알아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정미는 그것조차 믿을 수 없었다. 눈물? 지금 와서 눈물이에요? 그때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깨어났어. 민수는 아버지를 내려다봤다. 성우는 아들을 보며 입을 움직였다. 민수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빠가 잘못했어. 성우가 가까스로 말했다. 지금 와서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민수야. 정미가 아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민수는 계속했다. 아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성우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더 큰 눈물을 흘렸다. 술쟁이 아빠 둔 아들이라고,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민수야, 그만해. 정미가 아들을 안았다. 됐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전 이미 포기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병실을 나갔다. 성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너무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성우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정미와 민수만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하지만 그들도 점점 지쳐갔다. 엄마, 저 이제 못 오겠어요. 민수가 어느 날 말했다. 학교 시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오기 싫어요. 정미는 아들을 탓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다. 알겠어. 엄마 혼자 할게. 하지만 정미도 매일 오지는 못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성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다. 간호사들만이 가끔 들어와 상태를 확인할 뿐이었다. 보호자분이 안 오시네요. 집안 사정이 어려우신가 봐요. 간호사들도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다. 알코올 중독 환자의 마지막은 대부분 이렇게 외로웠다. 일주일이 지나자 성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는 언제 마지막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정미는 그 말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남편과 작별을 한 상태였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민수가 물었다. 장례는 간단하게 치를 거야. 조문객 올까요? 아마.
별로 없을 거야. 실제로 성호의 친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직장 동료들도 그의 음주 문제 때문에 거리를 뒀다. 그럼 우리만. 응, 우리만.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열흘째 되는 날 성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다. 지금 상태로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정민은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야, 아빠가 위험해. 오겠어요. 민수가 한참 후에 대답했다. 하지만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이미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다. 아빠. 민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성우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오랜만에 고통스럽지 않은 표정이었다. 여보. 정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것이 정미가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의료진이 들어와서 사망 확인을 했다. 시간은 오후 6시 23분이었다. 유족분들께서 장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미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며 민수가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끝났어. 두 사람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많이 보였다. 그들이 냉정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성호의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20년간의 알코올 중독이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렸다. 정민은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가장 간단한 장례 패키지를 선택했다. 더 이상 남편을 위해 무리할 이유가 없었다. 조문객이 많이 올 예정이신가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은 빈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와 민수는 텅 빈 빈소에 앉아 있었다. 성호의 영정사진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의 성호는 아직 술에 찌들기 전의 모습이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다. 저 때가 좋았는데. 정미가 혼잣말을 했다. 저 때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수도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럼 언제부터? 모르겠어. 언젠가부터 술이 아빠를 바꿔놓았어. 모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만의 조용한 추도식이었다. 밤이 깊어가도 조문객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호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엄마, 아빠가 불쌍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응? 마지막까지 혼자였잖아요. 정민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곁에 있었어. 그게 다행인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은 다했어. 그들의 최선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화장을 마치고 성우는 작은 납골당에 모셔졌다. 간단한 의식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민수가 말했다. 응.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성우가 마지막에 남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어쩐지 홀가분해 보였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장례식 둘째 날 아침, 빈소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정민은 밤새 의자에서 졸다가 목이 뻐근한 채로 눈을 떴다. 성호의 영정사진이 혼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민수가 컵라면을 들고 들어왔다. 장례식장 매점에서 산 것이었다. 고마워. 정민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입맛은 없었지만 기력을 유지해야 했다. 어젯밤에 누가 왔다 갔나? 아무도 안 왔어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조화 하나도 안 왔고 조문객도 없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성우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화장하는 날이니까. 누가 와요? 아빠한테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수의 말이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성호의 형제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갔다. 직장에서도 음주 문제로 결국 해고됐다. 그냥 우리 둘이서 조용히 보내드리자. 정미가 말했다. 오전 10시쯤 장례식장 직원이 빈소로 들어왔다. 유족분들, 오늘 오후 2시에 발인 예정이신데 맞으시죠? 네. 그럼 1시간 전에 마지막 인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정미와 민수는 다시 조용해졌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냥 허무했다.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언제 웃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다. 정민은 한참 생각해봤다. 글쎄,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빠가 웃는 모습, 원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미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진도 결혼 초기에 찍은 거잖아요. 사진 속의 성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부터인 것 같아. 처음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심해진 거죠? 응.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더 이상 과거를 되짚고 싶지 않았다. 오후 1시 마지막 인사 시간이 되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관을 열어줬다. 성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아빠.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살아있을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여보, 이제 정말 가는구나. 정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딱딱했다. 미안해. 미안해, 여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어. 마지막에는 너를 포기했지.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민수도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없이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어린아이의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오후 2시 발인이 시작되었다. 장례식장 직원들만이 관을 옮기는 일을 도왔다. 조문객은 정말 한 명도 없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정미와 민수는 영구차를 따라갔다. 다른 장례식장에서는 긴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엄마,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다. 뭐가? 아빠 장례식인데 이렇게 담담해도 되나요? 정민은 한참 생각했다. 민수야,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 20년 동안. 슬퍼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미와 민수는 그저 조용히 절차를 밟았다. 마지막으로 뵈시겠습니까?
화장장 직원이 물었다. 정미와 민수는 관 속의 성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안녕히 가세요, 여보. 아빠, 편히 쉬세요.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다. 긴 기계음과 함께 문이 닫혔다. 이 시간 후에 수골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동안 정미와 민수는 화장장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만 조용했다. 이상해요, 엄마. 뭐가? 슬프지가 않아요. 나도. 우리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아빠와 마음으로 이별했던 거야. 정미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성우가 알코올에 완전히 잠식당했을 때 이미 포기했었다. 오후 4시 수골이 끝났다. 작은 유골함에 성우의 죄가 담겨 있었다.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납골당으로 모시겠습니까? 네. 정미가 유골함을 안고 차에 올랐다. 민수는 성우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다. 납골당은 조용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여기가 아빠의 마지막 집이네요. 민수가 말했다. 조용하고 좋다. 정미가 유골함을 납골함에 넣었다. 작은 명패에는 김성호 1965-2024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빠,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정미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 정미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성호 씨의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변호사? 정민은 당황했다. 고인과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례를 막 치른 상황이라. 아, 그렇군요. 그럼 내일이나 모레 중에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명함을 주고 싶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정민은 영문을 모른 채 주소를 알려줬다. 엄마,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다. 변호사래. 아빠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는데. 변호사요? 무슨 일로? 모르겠어. 내일 연락한다는데. 정미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설마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정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성우가 몰래 빚을 진 것은 아닐까? 집에 돌아오니 더욱 조용했다. 성우가 없는 집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허전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정미는 식욕이 없었다. 장례식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 전화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제 연락드린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 되시나요? 네. 몇 시쯤?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아드님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과 관련된 일입니다. 유언이요? 정민은 깜짝 놀랐다. 성우가 유언을 남겼다니. 네.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민은 민수에게 이야기했다. 아빠가 유언을 남겼다는데? 유언요? 아빠가? 그러게. 언제 그런 걸 했을까? 모자는 의문투성이었다. 성우가 언제 변호사를 만났는지, 왜 유언을 남겼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오후 2시 정미와 민수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이상민 변호사가 그들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고인의 장례 치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게
김성호 씨께서 3개월 전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상민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3개월 전에요? 네.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정민은 놀랐다. 성우가 3개월 전에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유언장을 남기시면서 편지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변호사는 흰 봉투를 꺼내 정미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정미, 민수에게라고 성우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건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유언장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정민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건 정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유언장에는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재산이요? 아빠가 무슨 재산이? 민수가 의아해했다. 그것도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민 변호사는 차를 대접하며 기다렸다. 정민은 봉투를 손에 들고 망설였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남겼을까? 엄마, 읽어봐요. 민수가 어머니를 격려했다. 정민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성우의 손글씨였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정미의 표정이 급변했다. 이게 뭐야? 뭐라고 써 있어요? 민수가 궁금해했다. 정미는 편지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성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편지에 적혀 있었다. 엄마, 이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이야기야.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이야기요? 아빠가 왜 술을 마셔야 했는지에 대한. 편지에는 성우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이 적혀 있었다. 그가 알코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읽어봐, 민수야. 정미가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다. 민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도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이게 정말이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직접 쓴 글이야. 편지에는 성우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왜 그가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왜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진실은 정미와 민수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도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계속 읽어보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편지는 몇 장 더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성우가 평생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미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서서히 깨달았다. 그들이 미워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하지만 아직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장에 있었다.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첫 장을 다시 펼쳤다. 성우의 서툰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정미야, 민수야.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어머니 옆으로 바짝 다가와 함께 읽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왜 술을 마시는지, 왜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모든 걸 숨겼어. 정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겠어.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할 이야기를. 민수가 다음 문장을 읽었다. 모든 건 15년 전 민수가 3살 때부터 시작됐어. 15년 전? 정미가 중얼거렸다. 그때는 성우가 아직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 편지는 계속됐다. 그때 내 친구 박철수가 나를 찾아왔어. 기억하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정민은 박철수를 기억했다. 성우의 절친한 동료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사라졌다. 철수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걸 알았어.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3억 원?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계속 읽어보세요.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철수는 울면서 나에게 말했어. 아내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했다고. 보험도 안 되는 비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정민은 박철수의 아내가 아팠던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철수는 돈을 갚겠다고 했어.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감사가 시작됐고 며칠 안에 들통날 상황이었어. 편지의 내용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때 철수가 나에게 부탁했어. 자신 대신 죄를 뒤집어 써달라고. 뭐라고? 정미가 편지를 놓칠 뻔했다.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하지. 하지만 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 자신이 감옥에 가면 아내가 죽는다고,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고.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철수가 약속했어. 1년만, 딱 1년만 대신 감옥에 가달라고. 그동안 아내 치료를 끝내고 돈도 마련해서 내가 나오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아빠가 감옥에?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때 너희들을 생각했어. 정미야, 너는 민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미는 15년 전을 떠올렸다. 성우가 갑자기 출장이 많아졌다고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철수 대신 감옥에 갔어. 횡령 혐의로 1년 6개월을 살았어. 1년 6개월? 정미가 중얼거렸다. 그 시기가 정확히 성우가 출장이라며 자주 집을 비우던 때였다. 너희들에게는 지방 출장이라고 거짓말했어. 매주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거든.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성우는 주말에만 집에 왔고 평일에는 연락도 잘 안 됐다. 정민은 남편이 바쁘게 일한다고 생각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철수를 찾았어. 약속을 지켜달라고. 편지의 내용이 더욱 심각해졌다. 하지만 철수는 변해 있었어. 아내 치료는 끝났지만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럴 수가. 정미가 중얼거렸다. 오히려 철수는 나를 협박했어. 내가 횡령범이라는 걸 회사와 너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철수는 말했어. 자신은 이미 새로운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 없다고. 그리고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하면 자신도 내가 대신 감옥에 갔다는 걸 폭로하겠다고 했어.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면 결국 너희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남편이자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정민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는 철수의 노예가 됐어. 철수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구해다 줘야 했어. 그래서 집에 돈을 못 가져다 준 거였구나. 정미가 깨달았다. 철수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 생활비, 아이들 학비, 차 할부금. 온갖 핑계로. 편지는 더욱 참혹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나는 철수에게 돈을 주느라 너희들에게 줄 생활비도 없었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했지만 부족했어. 그때 아빠가 살이 많이 빠졌었지. 민수가 기억을 떠올렸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드디어 술의 진짜 이유가 나왔다. 처음엔 잠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어. 철수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거든. 정민은 성우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히 기억했다. 감옥에서 나온 직후였다.
철수는 15년 동안 나를 쥐고 흔들었어. 돈을 못 구해가면 너희들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 15년 동안?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해야 했어. 너희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 편지의 내용이 더욱 아팠다. 정미야, 내가 왜 술을 마시냐고 물을 때마다 정말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정미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민수야, 내가 아빠를 부끄러워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려고 모든 걸 참았어. 철수의 협박도 사람들의 시선도 너희들의 실망도. 편지는 계속됐다. 그런데 3개월 전 철수가 죽었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고? 철수가 죽고 나서야 나는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내 몸은 술로 망가져 있었고 너희들의 마음도 이미 떠나가 버렸어. 정미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내가 죽은 후에라도 너희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나왔다. 나는 나쁜 아버지였어.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 아빠. 민수가 흐느꼈다. 정미야,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편지가 끝났다. 정미와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정미가 물었다. 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다. 김성우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비밀 계좌에 저축해둔 1억 2천만 원을 아내 정미와 아들 민수에게 동등하게 상속한다. 1억 2천만 원? 정미가 깜짝 놀랐다. 둘째, 매월 고아원에 기부하던 50만 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를 부탁한다. 고아원 기부? 고인께서 15년 동안 매월 꾸준히 기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셋째, 박철수에게 갚지 못한 돈은 이제 없어졌으므로 가족들은 더 이상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유언장에는 계속해서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넷째, 정미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민수에게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정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껴 울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 박철수 씨에게 돈을 주면서도 따로 저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씩이었지만 15년 동안 꾸준히. 작은 금액씩?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때로는 몇백 원씩도. 민수가 놀랐다. 그렇게 모으신 게 1억이 넘는다고? 네. 그리고 고아원 기부도 철수 씨 몰래 하셨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갔던 경험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이건 고인께서 민수군을 위해 따로 써둔 편지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민수야, 아빠가 술 마시는 모습만 보고 자란 내가 걱정돼. 너는 아빠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꼭 행복하게 살아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울었다. 아빠. 정미도 아들을 안으며 함께 울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고인께서 정말 가족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미가 물었다. 아마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도 친구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모두 숨기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신 거군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 15년 동안 혼자서. 정민은 성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병원에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어. 끝까지 오해했어. 민수도 아버지에게 사과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말했다. 고인의 마지막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자신의 무덤에 가끔 찾아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용서해 달라고. 정미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고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법무법인을 나서며 정미와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타까움과 사랑이 자리 잡았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야. 1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다니. 정민은 이제야 성호의 마지막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우리 이제 아빠한테 가자. 네. 그들은 납골 땅으로 향했다. 성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성호는 죽어서야 비로소 가족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미움은 사랑으로, 원망은 고마움으로, 부끄러움은 자랑으로 바뀌었다. 성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납골 땅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성호의 명패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미와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빠,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바라봤던 차가운 시선들, 부끄러워했던 순간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밤들이 모두 떠올랐다. 아빠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정미도 남편의 명패에 손을 올렸다. 여보, 나도 미안해. 당신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원망만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1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을 메웠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가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는지, 왜 우리한테 진실을 말씀하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도요. 정미가 덧붙였다. 1시간 정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미가 일어났다. 이제 가자, 민수야. 아빠가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네. 민수도 명패에 마지막 절을 하고 일어났다. 아빠,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와 민수는 많은 것을 결정했다. 엄마 아빠가 기부하시던 고아원에 우리도 계속하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아빠의 뜻을 이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봐요. 아빠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가 평생 모아주신 돈이야. 소중하게 써야지. 집에 도착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성호의 아픔과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 되었다. 엄마, 아빠 물건들 다시 정리해봐요. 응.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성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정미가 수첩을 펼쳐봤다. 거기에는 성호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도 철수가 돈을 요구했다. 민수 학용품 쌀 돈까지 줘야 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2012년 7월 20일. 정미가 또 술 냄새 난다고 했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민수에게 선물도 못 사줬다. 아빠가 되고 싶다. 진짜 아빠가. 일기의 모든 페이지가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2018년 5월 10일. 민수가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부끄러워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2020년 9월 5일. 정미가 이혼을 생각한다고 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계속 울었다. 아빠, 이렇게 아프셨는데. 2023년 1월 1일. 새해 결심. 올해는 꼭 진실을 말하자. 하지만 또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마지막 일기는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쓴 것이었다. 2024년 2월 14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진실을 남겨야 한다. 일기를 다 읽은 후 정미와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아빠가 이렇게 우리 생각만 하고 사셨구나. 평생 혼자 감당하시면서. 며칠 후 정미와 민수는 성우가 기부하던 고아원을 찾았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고아원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 씨 가족분들이시죠?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성호 씨는 저희에게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원장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성호 아저씨가 1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후원해 주셨어요. 매월 정확히 50만 원씩. 그런데 한 번도 직접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무통장 입금으로만. 정미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성호는 자신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저씨가 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도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이분들이 성호 아저씨 가족이야.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다. 성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슬퍼했어요. 한 아이가 다가와서 말했다. 성호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요. 성호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학용품도 사고 책도 샀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앞으로도 아버지가 하시던 기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정미가 원장에게 말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 만나러 와도 될까요? 아버지 대신. 당연하죠.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고아원을 나서며 민수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응,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혼자서 이런 일도 하시고. 그들은 성호에 대한 새로운 면을 계속 발견해 나갔다. 다음 주 정미는 성호가 다니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우연히 성호의 옛 동료를 만났다. 성호 형수님. 안녕하세요. 성호 형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님,
혹시 성우 형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정민은 깜짝 놀랐다. 왜요? 그때부터 성우 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원래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박철수 그 자식. 죄송합니다. 박철수 씨 말인데요. 동료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사실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횡령한 게 박철수라는 걸. 네. 하지만 성우 형이 대신 뒤집었었잖아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우 형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모두 알고 있었어요. 분명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럼 왜? 하지만 성우 형이 워낙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리고 박철수는 그 후에 다른 회사로 옮겨버렸죠. 동료는 계속 말했다. 성우 형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이상했어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원래는 술도 거의 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정민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형수님, 혹시 성우 형이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요? 편지를 남겼어요. 모든 진실이 담긴. 역시 성우 형답네요. 끝까지 가족 생각만 하셨구나. 동료와 헤어진 후 정민은 성우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더욱 실감했다. 회사 동료들조차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만 몰랐던 것이다. 그날 저녁 정미와 민수는 성우의 계좌 정리를 위해 은행에 갔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다. 고객님, 고인의 계좌를 정리하시려면 이 적금들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적금이 더 있나요? 은행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다. 여기 민수대학 등록금 적금, 정미 노후 자금 적금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가족 여행비 적금도 있네요. 정미는 눈물이 났다. 언제부터 이런 적금을? 201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넣으셨네요. 금액은 작지만 꾸준히. 화면에는 성우가 매월 조금씩 넣은 기록들이 빼곡했다. 민수대학 등록금 적금에는 800만 원, 정미 노후 자금에는 1200만 원이 있네요. 가족 여행비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 이런 것까지. 성우는 철수에게 돈을 빼앗기면서도 가족을 위한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건 특이한데요. 직원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성우의 꿈이라는 이름의 적금이 있어요. 성우의 꿈? 네. 여기에는 500만 원 정도 있고 메모가 있네요. 메모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가기라고 적혀 있어요.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은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구나. 성우가 꿈꿨던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여행 한번 가는 것. 그런 소소한 행복이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가요. 민수가 말했다. 아빠 대신 가요. 아빠가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그래, 그러자. 한 달 후 정미와 민수는 정말로 제주도에 갔다. 성우의 사진을 가지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정미가 말했다. 여보, 우리 왔어. 당신이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제주도에. 민수도 아버지 사진에 말을 걸었다. 아빠, 바다 예쁘죠? 아빠도 이런 걸 보고 싶으셨구나. 그들은 성우가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을 모두 돌아다녔다. 한라산, 성산 일출봉, 협재 수욕장. 여행의 마지막 날 석양을 바라보며 정미가 말했다. 민수야, 이제 정말 새 출발하는 것 같아. 네. 아빠 덕분에.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돈만이 아니야. 무엇도요?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보여주신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 서울로 돌아온 후 정미와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정미는 성우가 모아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성우의 꿈이었다. 벽에는 성우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오해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전해집니다. 카페에는 성우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주 일요일 정미와 민수는 납골당을 찾았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성우에게 이야기했다. 아빠, 이번 주에 카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저는 이번에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어느 날 정미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혹시 김성호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철수의 형입니다. 정미는 깜짝 놀랐다. 동생이 죽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성호 씨에 대한. 그는 편지를 꺼내 정미에게 보여줬다. 형, 나는 평생 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김성호라는 좋은 사람을.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편지에는 박철수의 참회가 적혀 있었다. 성호는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움받았고, 하지만 끝까지 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성호가 미웠습니다. 너무 착해서 미웠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후회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성호의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정미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박철수 씨도 후회하고 계셨구나. 네. 마지막에는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도 이미 용서했어요. 박철수의 형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정미는 민수에게 박철수의 편지 이야기를 해줬다. 엄마 아빠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왜? 끝까지 박철수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게. 아빠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1년이 지났다. 성호의 기일이 돌아왔다. 정미와 민수는 성호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해서 납골당을 찾았다. 아빠,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정미가 성호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이제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 민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민수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빠를 닮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들은 성호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고마움과 사랑이 더 컸다. 아빠,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성우의 사진에 비친 그의 미소가 어쩐지 더 환해 보였다. 마치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미와 민수는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성우가 평생 꿈꿨던 모습이었다. 성우의 사랑은 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전해졌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오해받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든다. 성우가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